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발표 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 자료가 공유됐는데 잘 보시죠? 자, 이거 그 발표 장표가 만들다 보니까 한 중간 간집 빼고 한 70여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좀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질의 토론, 자유 토론 시간이 1시간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저 포함해가지고 3분 정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자유 토론 시간 갖기로 하고요. 제가 우선 좀 빠르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중간중간 좀 스킵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 토론 때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위험 관리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여야라는가 이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김병수 원장님께서 이 행사를 한번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주제가 어떻겠냐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번뜩 거기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이 위험이라는 것 같고 위험 관리와 또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좀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큰 제목으로 또 제 주제 강연을 이걸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자료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들고자 한 얘기는 일단 우선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다른 발표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던 분은 또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또 제가 학회에서 처음 또 그 행사를 하게 돼서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더 한 번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리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이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제 여러 분야의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더 중요할까, 어떤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자료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제 건설관리 학회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CM, PM 이제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PM 측면에서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바라봐야 되는가.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원가 관리하고 일정 관리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또 원가와 일정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이제 소위 리스크 관리자라는 게 명시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리스크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전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V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인증 시스템도 지금 도입하고 있어서 이 리스크 전문가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리스크 전문가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리스크 전문가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안전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이제 소위 CRU라고 해서 리스크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RO 입장에서 기업의 어떤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해야 되고 어떤 걸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가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V가 이제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V 전문가로서 또 리스크 관리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에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 자료를 잘 좀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자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희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K리스크 활동이라든지 또 한국V연구원의 활동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기 건설관리학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는다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조금 갖고 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을 것인가?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혜의 시작은 용어의 정의이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문구라서 좀 서두에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리스크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 사회로 들어오면서 지금 위험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하고 단어의 어감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스탠리 카플란이라는 사람은 이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이런 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SRA라고 Society for Risk Analysis라고 하는 SI라는 협회에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이지안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리스크의 정량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초기에 많이 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누군가가 이 리스크를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정리를 하나 두 가지를 한 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정리가 세상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 그 중에서 50%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게 또 나머지 50%. 일단 모든 문제의 100%가 이제 용어의 잘못된 사용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나 이런 금융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위험, 리스크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경제 분야가 아닌 쪽에서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분야 아닌 쪽은 좀 뭐랄까 해로움이라든지 손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경제 쪽에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이 나쁜 일,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 의미 자체가 지금 여기서 사전에서는 좀 나쁜 일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들어와 있고요. 좀 여기 다른 그 사전에서는 좀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단순한 위험이라는 것보다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개입된다는 것을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한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제 국제 표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 표준이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이 ISO 31000의 이 목표에 미치는 불확실성 효과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제 그 사전에서는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국제 표준에서는 이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이점이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는지 사전적인 의미에서 IS에서 왜 이렇게 채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흐름을 조금 보면 우리가 이 용어의 자체가 하는 의미라든지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인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어원이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도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항해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항해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파도 같은 이런 태풍이 불면 파도, 바람 뭐 이런 것보다는 바닷속이나 그 진짜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런 암초 있죠. 그래서 암초라고 하는 암초, 암벽 이런 단어가 리지코냐 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리스쿰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영국에서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어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닥칠 위험과 손실 또는 잘 모르는 것이 운이 좋게도 나한테 굉장히 혜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그 국내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좀 다르게 사용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에 들어가서 리스크를 영어로 치면요, 한국말로 위험이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뒤바꿔서 해봤어요. 위험이라는 걸 넣어봤더니 이제 파파고에서는 데인저, 리스크, 해자드, 페럴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글에서는 딱 하나 데인저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데인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위험을 하면 이게 리스크로 바꿔주는 거는 뭐 파파고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4가지 옵션 중에 하나 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구글에서는 그냥 데인저라고 돼 있고 인식 자체가 위험이라고 하는 게 데인저로 인식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위험한 운동이나 위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뭔가 이 위험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더 희열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 하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즐거움과 그에 따른 위험 부담, 혼합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울리 베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리스크 소사이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를 좌측에 위험 사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한 분이 이제 한국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모 교수님이신데 머릿말에 이 리스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흔적을 머릿말에 쓰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은 여기 인용을 못했는데 혹시 책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머릿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위험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위험이라 썼다는 머릿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문 자체의 리스크 소사이티는 사실 그냥 위험한 사회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요소들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뭔가 우리가 혜택을 얻고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위험사회로 번역을 하면서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위험하다? 뭐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스크 소사이티 그대로 위험사회 번역되었을 때 과연 그대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초창기에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게 위험해서 겁났나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한테 닥칠 위험을 잘 몰라서 굉장히 걱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 건지 죽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초창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그것이 이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하고 위험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크는 피할 것이 아니고요.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고 오히려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위험 요소는 우리가 피하면 되지만 리스크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취해야 되고 취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우리가 그 리스크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인전은 그냥 피하면 되지만 리스크는 다루는 방식이 이걸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러버, 리스크 시크라고 하고요. 중립자가 있고 리스크를 아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류 쪽으로 우리 들어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죠. 가장 리스크 러버는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리스크하지 않은가.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는 위험은 아니다. 자, 리스크는 리스크 자체로 그냥 이야기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한 한국말로 쓸 경우에 약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 리스크라는 건 단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 거의 지배적이긴 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아예 3만천에 이렇게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쓰고 있는 좌측에 오렌지북하고 그린북이 있는데요. 이게 그 영국 재무부 HM 트레저리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 그 초록색은 이제 그 국가 프로그램 이런 걸 평가, 사전 계획, 또 사업 평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고요. 노란색 오렌지북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리스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인이 있고요. 어떤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특정 이벤트가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결과는 보통 이제 안 좋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평판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서비스가 실패됨으로써 이제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 피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 안 좋은 결과도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위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어떤 리스크 이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메타 랭귀지라 그래서 이 리스크를 정의할 때 메타 쉽게 말해서 리스크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데 if then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리스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레곤 이건 이제 미국 거예요. 그래서 오레곤 DOT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영국의 HM 트레저리에서 표현한 그림처럼 모든 리스크를 이렇게 정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f then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원인이 되죠. 결과로서 이런 발생합니다. 결과는 주로 뭐 돈 늘어나고 공기 지연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원인은 이제 그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PM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PM북 가이드에서는 발생하게 되면 프로젝트 목표. 아까 목표가 뭐 조직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PM북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가이드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목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잘 아시죠? 자, 이것은 위험한 프로젝트인가요? 리스키한 프로젝트인가요? 당연히 이제
리스키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죠. 우리 그 세 번째 우리 이한수 이사님이 발표해 주실 분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에 이제 failure for money 테스트 할 때 위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제 재무 쪽에서 위험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코스트 이런 쪽에 손실을 일으키는 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런 안전 쪽에 또 이런 많이 종사하실 분은 위험이라고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사실 인식하잖아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리스키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사업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걸 잘 만들어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한 4대 목표가 되는데 그 목표에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당초 계획 대비 1300%가 돼서 끝났거든요. 잠깐 뒤로 갔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이 그 GAO라고 하는 곳은 그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고 해서 국가 책무원, 그러니까 국가 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가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겠죠. 당연히 국가 프로젝트의 원가 추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쪽인 가이드가 없는데 이 코스트 추정에 대한 가이드는 별도로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원가 추정이 굉장히 어렵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측에 이런 그 적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측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어떤 원가 추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이드가 발표됐다. 그러니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에 따라서 앞으로 원가 추정을 잘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가이드 안에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 리스크 기반의 원가 추정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제 해소하자는 거죠. 이 코스트 오버런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에 소개되어 있고요. 제가 그 토모카케의 특별 기사로 여기 아래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클릭하시면 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소개드렸던 호주의 오페라스 외에 여러 프로젝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당초에 계획된 공사비의 뭐 1, 20%도 아니고요. 몇 배씩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지원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원인으로 공기 지연도 굉장히 원가 상승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와 비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를 추정해야 되고요. 그 미래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이제 PM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뭐 잘 알다시피 프린스2하고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PM 가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특별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은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PMIS RMP라고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인증을 주고 있고요. 이 그 프린스2에서는 MR이라는 또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PMP나 이렇게 자격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또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별도에 두고 있음에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제외한 그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호주 이런 쪽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그냥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중요한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 가이드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별도 요구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천천히 거기서기 여기 우측에 보시는 이 초록색 가이드는 그 K-리스크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K-리스크에서 만든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의 문헌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소위 요즘에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프리콘, 이게 이제 프리컨스트럭션 PM이라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프리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전에 계획 설계 단계 이런 쪽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분야고요. 이 프리콘의 PM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와야 될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까 제가 원가 일정 관리자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이 원가 추정을 우리가 이 초록색은 우리가 내역서에 들어있는 항목들이에요. 사실 이제 근데 앞에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뭐 여러분 너무 직관적으로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합이 이 검은 선으로 되고요. 이게 펑퍼짐하게 되면서 이게 XG 원가라고 하면 원가의 범위가 당초에 계획된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미래를 추정해야 되니까. 끝나보면 어느 숫자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미래에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비용을 예측해야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뭐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입찰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 초록색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쪽의 영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이 검은 선을 우리가 추정해내고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일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검은 선을 잘 수치화하지 않고 계량화하지 않고 그냥 이 빨간 선은 그냥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 말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실수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초록색하고요, 빨간색을 합쳐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검은 선에 이익을 예측해야 되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가 리스크 기반 견적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리스크 전문가는 이제 앞에 소개드렸던 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편이 워크숍 지침입니다. 워크숍 지침.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우리 학회에서도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업에서는 워크숍을 거의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워크숍 형태로 뭔가 팀에 의한 리스크 식별과 평가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의 의미는 이 2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PM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물론 뭐 5판에서는 이게 6단계로 되어 있는데 6판에서는 7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과거에 5판이나 4판 쪽의 개념들이 그 미국 지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6단계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팀을 꾸리고요. 이와 같은 리스크 팀을 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 의해서 리스크 식별하고 물론 식별하는데 과거의 체크리스트나 과거의 어떤 그런 활용하는 건 당연히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활용하고 여기 팀이 또 발굴한 걸 다 리스크 등록부라는 데다가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떤 리스크가 중요한가 그 세 번째 단계의 정성적 리스크 분석에서 찾아내고요. 그 찾아내진 리스크 중에서 진짜 내 원가와 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게 네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그 심각성이 보고가 돼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5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공짜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이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들은 상당히 꺼리게 되는 부분이 2단계부터죠. 그래서 이 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핵심이 위에 상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좌측의 초록색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제가 뭐 기법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는 워크숍, 그리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투자, 자원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 결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리스크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잘 현업에 잘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에 이런 리스크를 식별해가지고 잘 관리. 여기는 이제 개념적으로 초기에 계획된 것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끝난다는 개념인데요. 물론 잘 관리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래선으로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이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또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걸 그냥 대충 무시하면서 사업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리스크들을 많이 고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타당하고 현실적인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전국적으로는 리스크 관리하기 전보다 한 후가 훨씬 더 원가가 줄고 일정도 관리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스크 워크숍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가 리스크 기반 견적이고요. 리스크 기반 견적서가 준비가 되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궁무진하고 오늘 세 번째 발표해 주실 우리 이한수 이사님의 Value for Money 테스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뭐 BC 분석, ROI 분석, 뭐 각종 많은 영역에 원하면 다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 RB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워크숍은 우리가 이제 V 워크숍 하듯이 리스크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그 워크숍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워크숍 끝나고 나는 거에 대한 리포트, 그다음 이행 관리를 이후에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핵심적으로 하는 의논을 하는 이 워크숍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요. 한 3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3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와 3일에 나와 있는 이걸 실제로 이행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CRO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CRO는 이제 Chief Risk Officer라고 해서 조직에 상당히 큰 대기업은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걸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이런 쪽이 좀 들여다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제 우리 건설 쪽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뽑아가지고 이런 걸 관리를 시켜보자고 하는 니즈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CRA가 있고요, CRMO가 있고 CRCO 이렇게 영어에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조직의 리스크 매니저 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요, 관심을 좀 가지고 정량화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워크숍 형태의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충분히 그런 지식이 없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CRO는 위키피디아에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건 그 우리나라에는 활성화 안 돼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CRO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평판, 운영, 재무, 그다음에 각종 규정이죠. 우리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ESG 경영 이런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회사의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도입한 데는 이 ERM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CRO가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ISO를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ISO의 이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ISO는 전부 다 동일한 목차 구성을 돼 있고요. 그 목차 구성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목차 6장이 전부 다 리스크 식별과 평가 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9,000일, 14,000일, 23,000일, 22,300일, 45,000, 55,000 이 CRO가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제가 ISO를 각 회사에도 도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 문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원칙과 방법 이런 걸 좀 숙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특히 이 모든 표준에 통일된 게 6장 플래닝 단계에서의 리스크 식별과 평가 관리 방법입니다.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 환경, 사업 연수성 평가, 뭐 안전, 보건, 자산경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IS 31,000이 물론 여기 각 그
IS를 IS 31000을 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이 IS 31000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표준에서 다 쓰라고 하는 생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이겁니다. 6장이 Actions to Address Risk and Opportunity. 여기서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스트레스에 더 가까운데 이런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게 6장입니다. 그래서 이 IS 31000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써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31000의 원칙과 프레임, 프로세스 이거를 조직에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 CRO가 뭐 각 기업에서 이제 뭐 니즈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CRO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로세스 보는 게 아니라 원칙과 프레임인데 이게 뭐 이 원칙과 프레임 이야기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얘기할 만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이 중요하고요. 네, 협력 이건 이제 그 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문서만 가지고 뭐 회계 지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서, 모든 직원, 그리고 우리가 엔드 투 엔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사적이라는 말이 이제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맨 말단 직원부터 맨 상위의 CEO까지 완전히 인티그레이션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또 관심을 가질 게 아마 이제 ESG 경영인 것 같습니다. 이제 ESG 경영은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문헌이 그 코소에서 만든 건데 코소가 ERM, 기업 전사적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최근에 ESG 경영이 ERM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로서의 리스크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스킵하고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사람의 리스크, 인간의 리스크,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여기 IRM,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영국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코스트 앤 리스크 언서턴티라고 하는 좋은 문헌이 있는데요. 이 코스트 리스크 언서턴티의 가장 상당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람의 어떤 행동 경제, 인지 편향, 낙관주의 편향,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일으킨다.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경제 인지 편향 가면 우리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요. 이렇게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감히 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또 모른 척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현장에서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상당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제 제언이고요. 요거 이 그 가장 왕성하게 연구하고 있는 이 탈리샤르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맨 마지막 테드 영상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영상 그림이 이겁니다. 어떤 그 안전과 크기, 프로젝트 사업비, 큰 국책 사업을 담당한 사람은 이 컨틴전시 플래닝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V 전문가로서의 리스크 관리는 지금 여러분 뭐 V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그 원가절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최근에 2019년에 나온 이 VM 가이드에서는 완전히 리스크로 패러다임이 바뀐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V 하실 때 리스크도 식별하고요. 원가도 리스크가 포함돼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영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쪽은 이 V가 리스크랑 같이 이렇게 통합된 어프로치로 가이드가 채택될 정도로 이 V에서도 리스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의 목차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그 자료는 제가 과거에 몇 가지 그런 기회 때 제가 발표했으니까 그런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V 연구원에서 이런 주제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여기에 그런 내용들 좀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욕심 있는 게 이 일자리 창출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 IS도 뭐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지금 리스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고령화에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 제3자의 독립적인 리스크 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의 독립적인 팀을 좀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 일부를. 그것을 조직에서 활용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제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제 상식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희 한국 리스크 협의 리스크 전문가 협의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 이런 리스크 뉴스레터도 좀 봄, 여름, 가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PPT에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자료를 다 획득하실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관련해서 각종 트레이닝 워크숍 이런 것들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아까 뉴스레터 최근 겨울에 보시면 올해 할 계획이 좀 들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우리 그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도 같이 조인트로 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후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관련돼서 아까 가이드라인 같은 거 온라인 서비스도 좀 하고 있고요. 용어 같은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위키피디아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V연구원에서는 그 이제 리스크 인증 자격증을 뭐 주는가기보다는 리스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 교수님하고 김명수 원장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한번 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대로 AR에서 12명, CR에서 한 10명 정도까지 현재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 학술 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정보나 이런 좋은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저희 행사나 이런 데서 많이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K묵이라고 하는 그 무료 온라인 강좌 개발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K묵에 제 한 15주차의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상세한 이야기를 저기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